오늘 아침 저는 지방 출장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가방을 든 채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을 뒤져보니 신분증이 없는 겁니다. 아차 싶어 이마를 탁 쳤습니다. 분명 어젯밤 서류 정리를 하면서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깜빡한 모양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KDX표도 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 있습니다. 계단 센서등이 좀 둔해서 제가 올라가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김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꽤 흥분한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100번 1000번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새언니 몰래 그 차 브레이크 선을 반쯤 잘라놨어요. 겉으로 보기엔 끊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만 밟으면 분명 사고 날 겁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감히 제 차에 손을 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목소리보다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칼날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일을 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 흔적 남기지 말고. 그 차 고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그 애가 죽으면 그 2억 원 보험금이 다 우리 집 것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네 오빠도 새 차로 바꾸고 너도 큰 집 살 수 있고 얼마나 좋니? 2억 원 보험금이라니. 작년에 제가 고액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집대 출금 때문에 힘들어할 남편에게 이 돈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수익자는 제 자신으로 해두었지만 시어머니께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브레이크 선 자를 때 장갑 꼈어요. 지문도 안 남았고요. 새언니 그 사람은 워낙 덤벙대서 평소에 차 검사도 잘 안 해요. 분명 못 알아챌 거예요. 사고가 나도 경찰은 그냥 단순 사고로 생각할 테고 누가 우리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어머니가 현명하시네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는 너무 고지식해서 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막아. 하지만 네 오빠는 몰라. 우리가 다 이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네 새언니 월급은 집 대출금 갖고 남는 건 다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우리한테 용돈 한 푼 주지 않잖아. 이제 됐어. 그 애만 없어지면 그 2억 원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 집은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늘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면 매달 건강식품을 사다 드리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집안일을 돕게 했습니다. 신우이는 직업도 없이 매일 집에서 빈둥거렸지만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몇 번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제 보험금으로 잘 살 생각을 할까요? 방 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새언니한테 오늘 일찍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가면 시간 절약된다고 일부러 말했어요. 제 말 들을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조용히 몇 걸음 물러선 뒤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계단 센서등이 켜졌지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이까지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인데 만약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요? 저는 아파트 단지 아래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오직 신우이의 브레이크 선을 반쯤 잘라놨어요. 라는 말과 시어머니의 2억 원 보험금이 다 우리 집 것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말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 나무 그늘에 서 있자 바람이 불어와 온몸에 식은땀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말,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들이 제게 했던 모든 행동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남편이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남편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가야, 네가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 나중에 결혼하면 네 오빠를 많이 도와줘. 걔 월급으로는 가장 노릇하기 너무 힘들단다. 그때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돕는다는 것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찾아와 신우이가 새 가방을 사고 싶어 하는데 제게 2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신우이가 갓 졸업한 아가씨이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또 찾아와 최신 휴대폰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그녀에게 사주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점점 더 제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너무 낡았으니 새 것으로 바꾸라고 했고, 신우이는 친구들이 다 해외여행을 간다며 자신도 가고 싶으니 고급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지만, 한 번은 제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돈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가 이제 날개를 달았으니 시집 왔다고 우리 집 일은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며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아들을 당신과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는 부부간에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더 심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주었습니다. 야근도 적고 월급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동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뻔뻔하게도 새언니, 저는 새언니 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쉬운 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월급은 새언니 해주고 월급은 새언니가.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직위는 5년 동안 매일 야근하며 겨우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작 한마디로 저와 똑같은 월급을 받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봐 제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일러바쳤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와 크게 싸웠습니다. 네가 우리 집이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 딸이 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인색해야겠니?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우리 집에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일은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해야죠. 그리고 제가 버는 돈도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나빠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그들 모녀는 저를 피해서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화가 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제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이런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명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 혼자 집 대출금을 갚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돈이 있으면 남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계산하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때는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밑바닥까지 파악해서 제 돈을 가로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바람이 불어와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인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저를 만만하게 보고 심지어 저를 죽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에 이르자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 한참을 서서 눈물로 옷깃을 적셨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공포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더 지체했다가 정말 누군가 그 차를 타고 나갔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며 차량 구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인품도 믿음직스러워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 가게에 있어요? 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준호 씨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 차에 누가 손을 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선이 잘린 것 같은데 지금 당장 2사람 정도 데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로 와서 차를 가게로 견인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아무도 운전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준호 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브레이크 선이 잘렸다고요? 운전은 안 했죠? 제가 당장 공구 챙겨서 갈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려요. 조심하고 아무도 못 보게 해요. 준호 씨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회사 법률 고문으로 이전에 많은 계약 분쟁을 처리해 주셨던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지은 이사님, 오늘 웬일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출장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살인미수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브레이크 선을 잘라 제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첫째, 방금 들었던 대화를 녹음했습니까? 둘째, 차량 파손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정비소에서 전문적인 검사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보험 관련 서류, 특히 수익자 정보와 가입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방금은 녹음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차를 견인해달라고 했고 검사도 부탁할 거예요. 보험 서류는 모두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최 변호사님은 녹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른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들이 도구를 구매한 기록 같은 것이요. 지금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일단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가 제가 관련 법률 조항들을 정리해서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보니 준호 씨의 견인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 맞은편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갑자기 나와 저를 보면 곤란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카페에 창가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막 커피를 주문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서둘러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아가야, 출장 가서 KTX역에 도착했니?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니? 아침밥은 먹었니? 라고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집에 가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출장이 좀 변동이 생겼대요. 이틀 정도 늦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일부러 집에 간다고 말해서 그들의 반응을 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틀이나 늦게 간다고? 그럼 조심해서 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분명 제가 집에 돌아와 뭔가 알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몇 분이면 도착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KTX역에 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이따가 친구한테 와서 봐달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일부러 브레이크 이야기를 꺼내 그들이 실수로 뭔가를 흘리는지 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고? 그럼 당장 네 친구한테 봐달라고 해야지. 절대로 네가 직접 운전하지 마. 너무 위험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들이 분명 당황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씨의 견인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빠르게 걸어가 준호 씨에게 저희 집 주차 공간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차를 견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꼼꼼히 검사하고 증거도 다 보존해둘게. 절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견인차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겨우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당신들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후 내내 회사에 머물렀습니다. 준호 씨에게서 차가 가게로 견인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예비 검사 결과 브레이크 선이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진과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며 곧 상세한 검사 보고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정리해둔 법률 조항들을 제게 보내주며 앞으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대화 시에는 몰래 녹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도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아가야,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왜 아직 안 돌아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뒀는데 더 안 먹으면 식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안 돌아와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까봐 걱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피곤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마세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해요. 아마 좀 늦게나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갈비찜은 어머니랑 하누리가 먼저 드세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야근이라고?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 네 친구가 네 차 보러 갔니? 브레이크 문제 심각하지는 않고 역시 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봤어요. 친구가 그냥 좀 낡아서 그런 것 같다고. 큰 문제는 없대요. 내일 잘 수리하면 된대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일 없으면 됐지. 별일 없으면 됐어. 그럼 일봐. 늦게 돌아올 때 조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떠보기는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떠보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안심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신우이를 시켜서 제게 캐물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안 되어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언니, 언제 집에 와? 엄마가 해준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가 한 그릇 남겨뒀는데.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보며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어젯밤 몰래 제 브레이크 선을 잘랐는데 지금은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직 야근 중이야.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너희들 먼저 먹어. 나 남겨두지 마. 신우이가 다시 답장했습니다. 아직 야근 중이야? 너무 힘들겠다. 참, 세연이 차는 어떻게 됐어? 정말 괜찮아? 내가 오늘 아침 엄마한테 세연이 차도 몇 년이나 됐으니 새 차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 그래야 자꾸 문제 안 생기지. 저는 새 차로 바꿔야 한다는 문자를 보고 속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고가 나기를 바라며 제 차가 완전히 고장 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답장했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 수리하면 계속 탈 수 있어. 나는 정된 물건은 익숙해지면 바꾸고 싶지 않거든. 신우이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에게서 더 이상 캐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밤 8시가 넘어서까지 회사에 있다가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제가 정말 야근을 했고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막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전화로 차에 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정말 눈치 못 챘나?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분명 못 알아챘을 거예요. 제가 자를 때 엄청 조심해서 흔적 하나도 안 남겼거든요. 그 새언니는 워낙 덤벙대서 그냥 브레이크가 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방금 저랑도 메시지로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의심 안 하던데요. 수리하면 계속 탈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틀 뒤에 출장 갈 때 그 차 몰고 고속도로로 가면 그때 사고가 나도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겠지. 저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들고 있었지만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마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퇴근한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황급히 입을 다물고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야 돌아왔니? 피곤했겠다. 어서 앉아서 쉬어. 내가 갈비찜 데워줄게. 신우이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 어서 앉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계속 연극해봐라. 증거가 다 모이면 당신들이 어떻게 연극할지 두고 보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좀 먹고 와서 배 안 고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방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을 문 밖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저장하고 최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보관하세요. 앞으로 그들이 차에 대해 또 캐물으면 계속 모르는 척 연기해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저는 니라고 답장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헤드에 기대자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이 계속 저를 떠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들과 잘 대처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일어났니? 죽이랑 네가 좋아하는 계란찜 해뒀어. 어서 와서 먹어. 시누이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 어머니가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죽 끓이셨어요. 몸보신하라고요. 저는 그들 모녀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사고 나기를 바랐는데 오늘은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다니. 너무 가식적이라 들킬까봐 두렵지도 않은 걸까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죽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옆도시에 고객 만나러 가야 하는데 내 차가 어제 정비소에 맡겨놔서 여보 차 좀 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음모를 어떻게 폭로할지 고민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몇 초간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 차는 어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 보냈는데 친구가 오늘 고쳐준다고 했어. 혹시 급하면 이따가 친구한테 차 가져다 달라고 할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나 오후 1시 KTX 사서 오전에는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해. 친구한테 차 가져다 줄 때 차 키는 그냥 집에 두고 가라고 해.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올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빨리 달리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두 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들의 남편이 제 차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나서 순조롭게 보험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못 본 척하고 계속 죽을 마시며 일부러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오늘 제 차 타고 옆도시에 갔네요. 제 차 브레이크 어제 막 고쳤는데 이따가 민준 씨한테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내가 분명히 민준이한테 말할게. 네 친구는 언제 차 가져다 줄 거니? 저는 말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방금 메시지 보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준호 씨와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차 안에 숨겨진 녹음 및 녹화 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거의 작동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게 수리해서 남편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매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는 차 대시보드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석 상황을 촬영하고 차 밑에는 센서를 설치해 브레이크 사용 상황을 기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부인하더라도 이 증거들이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차 가져다 줬어요. 제가 가서 키 가져올게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차 어떻게 수리됐는지 볼 겸. 저는 시어머니가 차가 정말 잘 수리되었는지, 혹시 무슨 흔적이라도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가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준호 씨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자 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차 수리 다 됐어요. 브레이크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운전하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다가가 차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차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키요. 다른 문제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저는 키를 받아 준호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차 키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일부러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따가 민준 씨한테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줘. 내 차가 수리는 됐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서.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언니. 제가 오빠한테 꼭 말할게요. 저는 그들 모녀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오후면 너희들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때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연극할지 보겠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차를 가지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일부러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운전할 때 꼭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차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길가에 세우고 나한테 전화해야 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처음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그보다는 침착했습니다. 준호 씨가 차 안에 장치를 설치해 두었고 남편도 바보가 아니니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분명 차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증거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하며 뭔가 나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아 휴대폰으로 최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이미 차를 몰고 떠났으니 앞으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경찰과도 연락해뒀으니 이사님 쪽에서 소식이 오면 경찰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답장을 보며 저는 마음이 훨씬 놓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쇼를 기다릴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겉으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토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계속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텔레비전을 볼 마음이 없는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수시로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혹시라도 교통사고 소식이 뜨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방금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몇 번이나 밟았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 다행히
내가 빨리 핸들을 꺾어서 길가의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겨우 멈췄어. 안 그랬으면 앞에 있는 화물차랑 부딪힐 뻔했어. 저는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지금 어디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파리핸들에 부딪혀서 좀 멍들었어. 지금 고속도로 갓길에 있어. 이미 경찰에도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전화했어. 남편이 괜찮다는 말을 듣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에게 부탁했던 비상 처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반쯤 고장난 상태로 조절해서 남편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심각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 밑에 완충 장치를 설치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됐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지금 병원에 연락해서 구급차 보내달라고 할게.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안심이 될 거야. 남편과의 통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사고가 안 났지?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에 속으로 냉소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민준 씨가 방금 고속도로에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다행히 민준 씨가 빨리 대처해서 경미한 부상만 입었대요. 지금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러 올 거래요. 차량에 누가 손을 댔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누가 손을 댔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누가 손을 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브레이크가 낡아서 그런 거 아니니? 너 어제 막 수리했다고 하지 않았니? 시누이도 서둘러 동조했습니다. 네, 새언니. 분명 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요. 괜히 헛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변명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민준 씨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경찰이 이미 출동했으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은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이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에게 연락해서 검사보고서, 녹음 파일, 그리고 차량 내 장비 기록 정보를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끊고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해서 서둘러 사고 현장으로 가서 경찰에게 차량 검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가는 중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민준이가 괜찮으면 됐지. 이 일은 소문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 명성이 안 좋을 거야. 게다가 그냥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 시누이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 우리끼리 합의하면 돼요. 보험사에서 수리비만 받으면 끝이지. 경찰까지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들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브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잘렸다는 것을 밝혀낼까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했고 어제 막 친구한테 수리 보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고장날 수 있겠어요. 분명 누가 고의로 파손한 거예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에게 정의를 찾아줘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가 또 뭐라고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황급히 그녀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어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남편이 경미한 연조직 타박상만 입었고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제가 와서 수속을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민준이 좀 볼게. 저는 시어머니가 따라와서 상황을 보고 혹시 남편이 그들에게 불리한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민준 씨는 제가 돌보면 돼요. 그리고 경찰이 곧 상황 파악하러 올 수도 있으니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내면 우리 끝장이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우리는 증거 안 남겼으니 경찰도 못 밝혀낼 거야. 이따가 경찰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저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증거를 안 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두고 봐라. 곧 하늘의 그물이 성불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최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내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반응을 알려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들이 이미 당황했다며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증거들이 있으니 곧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답장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철저히 계획했던 이 음모가 곧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검사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준호 씨가 몇 명의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차량 검사 보고서와 장비 기록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김경사님이 저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최 변호사님이 제출하신 증거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지은 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 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진술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 몰래 녹음했던 사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잘린 것을 발견한 후 준호 씨에게 차량 처리를 맡겼던 일 등을 김 경사님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마쳤을 때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남편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고 며칠 약을 바르면 괜찮아질 것이며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경찰들을 보고 아직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우이가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2억 원 보험금이 다 우리 집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남편의 눈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김 경사님께 말했습니다. 경사님, 저도 같이 집에 갈게요. 제가 직접 그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일행이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거실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 경사님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고의 파손 및 살인, 미수 혐의 사건이 접수되어 두 분의 협조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사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살인미수라니요. 신우이도 뒤따라 울먹였습니다. 네, 경사님. 저희는 모두 착하게 살아왔고 불법적인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분명 누가 저희를 모함하는 거예요. 김 경사님은 그들과 길게 말하지 않고 곧바로 준호 씨의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차량 검사 결과 이지은 씨 차의 브레이크 선은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김하늘 씨가 그저께 밤 11시가 넘어서 몰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고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차장에 물건 가지러 간 거예요. 세연이 차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건을 가지러 갔다고요? 김 경사님은 제 휴대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우이가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자 신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새언니한테 2억 원 보험금이 있다고. 새언니가 죽으면 돈이 다 우리 집 것이 되고 오빠도 새 차로 바꾸고 저도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자신을 고발할 줄은 생각지도 못해 화가 나서 신우이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분명 네가 탐욕스러워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하는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신우이는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새언니가 평소에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새언니가 죽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말 들은 거야. 두 사람은 경찰과 우리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모든 일을 폭로했습니다. 브레이크 선을 자를 계획을 세운 것부터 보험금 액수를 알아낸 방법, 그리고 제가 눈치챘는지 떠본 방법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 경사님은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량 내부의 녹음 및 녹화, 장비 기록 내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량 안에 숨겨진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비록 두 분이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이지은 씨와의 이전 대화 내용, 그리고 이지은 씨가 사고 나기를 바라는 발언들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의 증거들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이 좀 더 잘 살기를 바랐어요. 정말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남편이 다가가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그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너. 남편은 신우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네 새언니잖아.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고작 그 2억 원 보험금 때문에 가족의 정도 버린 거야.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경사님은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명확하니 두 분은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며 남편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탐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했어. 나는 예전에는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그냥 좀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악독할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들도 마땅한 벌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그날 밤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살인 미수 혐의가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니 분명히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음모가 드디어 완전히 드러났고 저를 해친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드러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체포된 지 약 한 달 후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현장에 갔고 최 변호사님도 미리 저희를 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녹음 파일, 차량 검사 보고서, 아파트 단지 CCTV 영상, 그리고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자백 진술서까지. 재판이 열리던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죄수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위세를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누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며 끊임없이 오빠,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은 조금도 없었고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 우리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변론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그들의 죄목, 즉 교통방해 도구 고의 파손, 살인 미수, 그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극심하다는 것을 낭독할 때 시누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범이며 태도가 불량함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시누이는 종범이지만 차량 파손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자 시누이는 그대로 기절했고 시어머니도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법원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어.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예전에 제가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저를 잘 보호하고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2억 원 보험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남편이 제가 이 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생각해뒀어요. 이 돈은 제가 혼자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먼저 일부를 써서 집 대출금을 다 갚고 남은 돈의 일부는 아동복지관에 기부하고 또 다른 일부는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해서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생각 좋다. 내가 지지할게. 우리도 이 끔찍한 일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셈이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집 대출금을 다 갚고 지역아동복지관에 연락하여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복지관 원장님은 특별히 감사패를 전해주며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과 새 책을 사주고 식사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 돈을 쓴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희망나눔 재단은 전문팀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 변호사님도 재단에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시달리거나 가정 폭력을 겪는 등 상처받은
많은 여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눈치와 시누이의 계산적인 태도를 마주해야 했는데 이제 집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만들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데 마치 막 결혼했을 때처럼 행복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그들이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그렇게 악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 사람은 역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해. 삐뚤어진 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잘 살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자.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길가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많은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해친 사람들도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제가 가장 원하던 삶입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신분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제 보험금을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운명은 제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의 죄를 폭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그런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